네, 계속해서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요, 3인 3색 스타 맛집 이슈 삼합이 있는 날이죠. 오늘도 김필성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신장식 변호사님이랑 사귄다는 소문을 제가 스스로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3번을 만나요. 이분 방송에서 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또 다른 데서 수. 오늘은 우리 방송에서 목. 야, 화수목. 주말에도 만나요, 우리 앞으로. 놀러 가요. 놀러 가요. 진짜 캠핑 한번 가고 싶어요, 진짜. 이 코로나만 좀 정리되면. 김 변호사님도 괜찮습니까? 저야 뭐 먹는 건 먹는 자리는. 자기가 구워야 돼. 예, 제가 잘 굽습니다, 저. 요리 그래요? 잘합니다. 예. 요리를 잘한다. 요생남이시군요. 예. 그러네요. 아니, 신자식 변호사님이 네. 되게 특이한 요리를 잘하시는데, 그때 뭐였죠? 비어캔 치킨 뭐 이런 캠핑 요리 저도 좋아하고 그렇구나. 잘해요. 비어캔 치킨? 그런 거 잘한대요. 그거 상당히 어려운 요리인데. 그러니까, 뭐 터트리면 다면서요. 어쨌든 좋아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두 분 다 저한테 구워주시는 걸로 알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폰성렬이냐 홀로서기 윤석열. 첫 행보부터 파국 이렇게 정했는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라면서 선대위 해산을 선언했는데,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프닝 아니죠. 좀 전에 말했지만, 신장식 변호사랑 제가 그 신장식의 신장개업 그 TBS 라디오 신 변호사님이 하시는 그 프로에 김용남 의원하고 그 다음에 김재섭 위원장하고 저하고 조성주 위원장하고 4명이 나가거든요. 거기에서 화요일에 말했어요. 우리가 방송 끝나고 탕수육을 먹으면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받을 것이냐 버릴 것이냐 뭐라고 얘기했죠 그때? 저는 뭐 성격상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윤 후보의 성격상. 성격상 왜? 그 성격이 안 좋아요? 아니, 그 검찰의 특수부 라인, 그 상명하복의 특수부 라인에서 쭉 성장해왔던 사람이고, 본인이 이야기했을 때 집행되지 않거나 자기 위에, 저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했던 분이 제가 총괄선대위원장의 부하입니다, 내지는 당대표의 부하입니다, 이렇게 갈 스타일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준석을 끌어안으면서 서로 그 시끄러운 핵폭탄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가 없을 것이다. 네. 기본적으로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실 검찰 라인들이기도 하고 핵심 멤버들인데 그 사람들을 버리고는 못 갈 것이다. 네. 게다가 이준석은 마찬가지지만 김종인 위원장도 본인들 생각에는 그렇게 성공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욕심점이었거든요. 뭐 다 예상하셨죠? 뭐 사실 둘이 같이 끝까지 못 갈 거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있었고요. 그렇죠. 말씀하셨던 캐릭터상 안 맞아요. 안 맞고 안 맞는데 이제 또 그 두 분이 갈라지는 과정이 예상했던 여러 가능성 중에 가장 최악으로 갈라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최악으로 그리고 예. 정말 빨리. 예. 진짜 모냐새 빠지게.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두 분을 그렇게 사실 리더십이 충돌하는 리더십이거든요. 네. 두 분이 그런 식으로 충돌해서 가는 것 자체,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시도했던 것 자체가 좀 무리였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승리자는 김종인 위원장의 손자분이에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때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부인은 가라 그러고 손자는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역시 젊은이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해안이 있는 젊은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홀로 남은 건지 남겨진 건지 모든 사람들 배척하고 정리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선대위, 슬림한 선대위의 모습이 도대체 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금태섭 떠났죠. 정태근 떠났죠. 김근식 교수도 떠났어요. 근데 김근식 교수는 왜 떠난 거예요? 아니 뭐 정무실장이었으니까 소위 이제 김종인 라인이고, 그 전날 그렇죠. 김종인 라인에서 떠난 거죠. 네, 구군이 다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식사 자리에 이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김근식, 정태근. 그 다음에 저는 임태희 이분이 배신자 아니야? 임태희? 아니 근데 역할이 역할이 무슨 고문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뒷방마님이네. 뒷방으로 가셨어요. 뒷방으로. 원래 임태희 본부장설이 있었고 원희룡 본부장설이 있었는데, 임태희 전 의원은 정책을 담당하고 원희룡 원희룡 전 후보가 이 전체 총괄 선대본부를 맡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권영세 의원으로 갔고, 그 원희룡 후보는 전 후보,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희룡 전 도지사는 이름이 빠졌다가 갑자기 다시 정책 쪽으로 올라가고, 임태희 전 의원이 뒤로
갑자기 고문인가로 뒤로 빠졌어요. 임태희 전 의원이 고문한 라인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고문이는 그냥 준 거 아니에요. 그냥 이름 하나. 그러니까요. 네, 명분으로. 예. 그러면 결론은 임태희 전 의원도 빠질 타이밍을 살짝 놓쳤다. 그럼 김병민은 어떻게 되나? 김병민 대변인은 어제 저희 같은 건물에 있잖아요. 사무실. 그렇죠, 여기도 사무실에. 대학 빌딩 1층 사무실에서 봤는데 아무 말 없이 인사만 하시더라고요.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고. 예, 예.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슬리마라는 말을 썼는데요. 사실은 이제 측근으로 꾸린 거죠. 그러니까 서초동 중심으로 들어가겠다. 예. 컨텐츠 코바나인가요? 어차피 코바나 컨텐츠. 어차피 자기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사실은 뭐 김종인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정치 기호 때문에 같이 간 거에 가깝다면 뭐 어차피 이렇게 다 그냥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는 상황이 됐는데 내 사람으로 나 편한 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걸 이제 대놓고 그렇게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누가 누구를 상대로 쿠데타를 한 건지 처음에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쪽에 대해서 쿠데타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조금 더 롱텀에서 보면 실은 당 대표도 그렇고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도 그렇고 또 뭐 다른 그 중진들도 그렇고 이렇게 쭉 봤을 때는 실은 롱텀에서 보면은 윤석열의 쿠데타의 성격이 더 짙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줄줄이 소세지 아닙니까? 이런데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참 게다가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 물론 사임 본인의 자인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임됐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평한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정의로운 검사다, 엄청 훌륭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니만 이제 어제는 눈치가 없고 타협을 모른다. 어찌어찌 후보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뭐 사실 이거는 이제 이수정 이제 전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수정 교수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이수정 교수 입장에서 섭섭한 게 드러난 거에 가까운 거 같고요. 사실 윤석열의 캐릭터는 그동안 일관되어 있었어요. 네, 우리가 그렇죠. 보기엔 똑같은데. 예, 일관되어 있었던 건데 이제 거기에 들어갈 때는 좋게 얘기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이고요. 사실 뭐 이거는 사실 이수정 교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밀려나는 상황, 사실상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라서 그쪽에서 섭섭해서 얘기한 거죠. 근데 이수정 교수한테 섭섭하게 해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뭘 섭섭하게 해줬죠? 뭐 대접을 안 해주면 섭섭한 거죠. 근데 선대위원장까지 해줬잖아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를 띄워줬잖아. 뭐 근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사실 뭐 지금 이수정 위원장은 조금 더 일찍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보다 좀 더 일찍 이렇게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내부에서 뭔가 있었던 모양이죠. 사실 그 지금 뭐 아까 이제 신재희 씨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제 그 여성표 관련해 가지고 내부에서 여러 논란들이 치열하게 부딪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토사구팽 당해서 기분 나쁘다 이걸까요? 근데 뭐 딱 찍어서 토사구팽한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밀려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서운함의 그 원인은 왜 나는 따로 안 빼줬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라는 것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세가 쫙 퇴장을 하면 대세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이게 정치에서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럼 그렇죠.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수정 교수 입장에서는 그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왜 나까지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야 돼? 진짜 서운하네. 남편한테 가서 일를까?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수정 교수가 가족과 관련된 김건희 씨 관련된 얘기를 하면 내가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내 남편이 이러더라.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남편이 이러더라. 그렇게 말해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으면 당신 사퇴할 거야 하니까 내가 왜 사퇴해? 그래서 남편한테 서운했는데 사람이 다 그런 거다. 부인이 잘못했으면 부인이 잘못한 거지 남편한테 책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화법이 계속 그러세요. 그래요? 어머, 예. 왜 그러지? 저랑 인터뷰할 때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할 때도 예.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남편이 내가 뭐 잘못해서 이수정 교수가 본인이 잘못해서 책임지라고 하면 당신 책임질 거야? 그랬더니 내가 왜 책임져? 해가지고 남편이랑 내가 싸웠다. 세상살이가 그런 거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잘못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한테 뭐라 하지 마라. 근데 그렇게 쿨하게 얘기하시더니 본인이 섭섭해갖고 이렇게 섭섭하시죠. 이 성내를 대세 드러내네. 흐름에 같이 딸려가는 게 나는 내가 할 역할을 다 한 것 같은데 왜 나한테까지 책임을 묻지? 그러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방송 나오라도 안 나오더니만 거기 가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군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런 거예요. 사실 이분이 얼마나 모양새가 빠졌어요. 그동안에 되게 고고하고
학자처럼 전문가로서 어떤 역량을 많이 발휘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쓰잘데기 없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한 달 동안 이리저리 치이다가 결국 버려진 거다. 이렇게 판단돼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되게 하필이면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예, 예. 뭐 그런데다가 하필이면 기말 성적 처리 기간과 그러니까. 겹쳐 있는 기간이라서 네, 성적을 우리가 12월 말까지 보통 내더라고요. 예, 네. 이제야 이제 방학을 맞이하여 더 네.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왔는데 이렇게 일이 갑자기 없어지셔서 편안한 방학을 지내시지 않을까. 근데 본인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조금 잘못된 판단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후보나 이분을 영입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수정 교수를 뭐 끝까지 안고 가야지, 내가 이 사람을 여기를 끌어들였으니까 꼭 책임져야지, 이런 생각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가 조금 모르겠어요. 본인의 생각이 너무 뭔지 순진했던 모르겠는데 건가요? 네. 아니, 사실 여기에 지금 정치 관련해서 이번에 처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도 여러 군데에서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이나 아니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사실 객관적으로 보기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요? 약간 이용당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적절하지 못하게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제가 봐서는 이분이 어쨌든 뭐 그 전에는 학자로 말씀하셨던 좀 유명한 학자로서 이름을 떨쳤으니까 앞으로는 좀 정치 쪽 말고 이쪽 계속 하시던 거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근데 들어요. 이제 저는. 가장 큰 개인에게 그 손해 내지는 뭐 흑역사로 남은 것은 전문성 자체에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보내기 그러니까 시작했다는 신뢰감을 거예요. 이제, 신뢰감이 이제 범죄 심리 분석을 하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이분은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굉장히 엄벌주의란 말이에요. 우리 그렇죠. 변호사들이나 법률가들이 뭐 엄벌주의를 선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엄벌주의보다는 구조적 접근이나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굉장히 굉장한 엄벌주의자였는데 이 전문성과 그 엄벌주의라는 해법, 본인의 분석의 전문성, 그 다음에 엄벌주의라고 하는 해법 자체에 큰 의문을 이제 남기게 된 거죠. 그렇죠. 방송 출연도 이제 쉽지는 않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까요? 이제 정치길로 팍 나가버려야 될까 그러면? 사실 근데 이분이 그동안 이쪽으로 정치적으로 오시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이제 본인이 전공은 범죄 심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형사 정책이나 아니면 뭐 형법 적용 이런 쪽이 있어요.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엄벌주의 말씀하셨지만 약간 좀 전문성을 사실은 좀 아는 사람 사이에서는 저 말 맞는 거야? 법을 좀 알고 있는 거야? 사실 이런 모습들 많이 보이셨거든요. 그게 결국 정치적으로 이걸 자기의 포지셔닝을 하고 하면서 사실은 스스로 회수시킨 것이 꽤 많아서 네. 지금이라도 좀 이걸 안 맞는다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심리학 전공자라는 거, 박사 수료까지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법을 또 많이 공부했다는 거, 이 두 가지 섞어보면 저도 만만치 않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전문 지식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윤석열 후보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물론 혼자는 아니고 제가 보기엔 서초동 그 라인이 쭉 남은 거죠. 이제 날개를 달았겠죠. 남들하고 뭐 더 이상 말 섞을 필요도 없이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게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서초동 그분들은 정치적으로 프로들은 아니잖아요. 몰라요. 그러면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의 기반은 결국 법조인들 플러스 뭐 알파일 텐데 네.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 문법을 너무 모르고요. 그다음에 다만 그 보수 언론들이나 몇몇 소위 보수 쪽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여전히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윤석열 다음을 회복하라. 거칠어도 좋으니까 소신껏 하라. 이제야말로 본 모습을 보여라. 근데 윤석열 후보의 본 모습은 우리가 곳곳에서 확인해 보지 않았나요? 네, 기존에? 그렇죠. 그래서 그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어제도 밝혀진 김건희 씨 수원여대 관련된 큐레이터 뭐 한 번도 본 사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벌컥 화내면서 이전에 작년 12월 15일 날 그런 얘기 했다고요. 좀 알아보세요. 대학 원래 시간 강사는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알아서 갖고 있는 거다. 사람들한테 그냥 위촉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개 채용이었지. 산업체 경력 다 위조했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건희 씨 얘기만 듣고 다음 날 아침에 나와서 그냥 벌컥벌컥 화내고 우리한테 이런 막 모습을 화내니까 보여- 더 무섭더라고요. 왜 우리한테 화내는지 모르겠는데 왜 애꿎은 기자들은 거기서 그 화를 다 받았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벌컥벌컥 드러나는 본인의 네. 숨길 수 없는 본 모습이었는데 그걸로 선거를 할 수 있다?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의
어떤 스타일인지는 상당히 좀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지지하신 분들도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다음을 회복하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지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 테니까 뭐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완전히 다 틀어지고 자기 스타일대로 가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 모습을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보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더 매력을 느낀다면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거는 같아요. 아, 너무 기계적 균형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윤 후보가. 하나는 윤 후보가 이렇게 그 검찰총장 할 때 지지율 올라갔던 거는 추미애 장관과의 대립, 조국, 뭐 문재인 정권과의 대립, 뭔가 탄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탄압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죠. 탄압받을 일이 없어. 뭐 가족에 대해서 그래서 뭐 자락을 깔았는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씨는 뭐 동일한 잣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라고 기자회견문에 얘기했는데 기자와 문답 시간에는 형사 책임 없는데 공연히 스트레스 받아갖고 요양이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잣대도 달라요. 근데 이제 그래서 가족들이 기소되거나 하면은 정권의 탄압이다 이렇게 목 놓아 외칠 텐데 그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지는 저는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뭐 그냥 의심병일 수도 있는데 의심병이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저는 현재 검찰이 그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가 압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캐비넷 뒤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검찰 캐비넷. 바로 그래서 예. JJ님께서 이재명 핵폭탄 터질 거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네요. 이 얘기가 나오는데 하루 종일 나왔어요. 어제만 나온 것도 물론 아니지만 네. 게다가 최성해 총장이 이재명 아니다, 이낙연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흘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뭐.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캐비넷 뒤져서 나온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 일단 저는 뭐 팩트 확인을 한 거다 이런 건 아닌데 네. 캐릭터상 캐릭터상 그럴 수 기본적으로 있다? 이렇게 해왔던 걸 봤을 때 캐릭터상 그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서초동 라인으로 정리가 됐다면 그쪽에서 아는 지지율 끌어올리는 방법은 두 개예요. 탄압받는데 열심히 싸운다. 그래서 정권과 거대 권력과 싸우는 강골 검사 윤석열. 그 다음에 악을 응징하는 윤석열. 이게 두 가지가 핵심 캐릭터란 말이죠. 그럼 윤석열 다음에 회복은 거기서부터 또 이렇게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쪽부터 들여다보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캐릭터에 따른 분석입니다. 지금 겉으로는 권영세 의원이 이렇게 총대를 권영세도 검사예요. 한것 같이 보이지만 어쨌든 그분도 검사고 실질은 주진리 변호사가 잡고 있다고 다들 그러던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캐비넷 뒤지기가 쉽겠군요.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정치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세요, 진짜. 김필수 변호사님, 캐비넷 뒤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묻혀 있는 사건을 뭐 쓸만한 게 있는지 다시 제기해서 수사해가지고 이제 처벌할 만한 또는 뭐 문제 낼 만한 스캔들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찾아낸다는 뜻인데. 물어본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 착실하게. 착실하게 대답을 하는데 네. 그런 뜻인데 사실 좀 조심스러운데 네. 캐비넷까지 갈 것도 없이요. 사실 네. 이제 이게 어쩌면 이게 가장 큰 리스크인데요. 뭐 이거는 이제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능성만 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대장동에서 사실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다시. 그럴 수도 증언 있어요. 같은 게. 뭐 예를 들어 이제까지 계속 기다렸는데 법정에서 뭐 어떤 사람이 뭐 이재명 관련된 얘기를 한다던가 뭐 네. 이런 게 사실은 지금이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약 그런 게 터지면은 사실은 반전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궁금해하는 거예요. 설 전에 1월 20날 경에 이재명 후보 관련된 핵폭탄급 뭔가가 터질 것이고 그거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지금 알고 계시는 게 있나 봐요? 아니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대장동 잘하신다,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대장동 거 뭐가 가능할까요? 지금 나와 있는 거 말고? 아니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뭘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뭘 터진다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검찰 라인으로 묶여 있으니까 이건 뭐 어디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도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의심을 살 만한 일은 뭐냐면
그 유동규 씨 핸드폰 그 버렸던 예. 오피스텔 7층인가 9층에서 버렸는데 검찰은 못 찾았는데 경찰이 찾은 찾았던 거. 예. 그 핸드폰 포렌식 하면서 통화 내역. 뭐 예. 정진상, 김용 등 그 소위 누가 뭐래도 이제 이재명 측근. 후보의 측근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분들과 통화를 했다. 몇 차례 통화했다. 이게 이제 대대적으로 한번 보도가 됐는데 통화 내용은 없어. 그 뭐예요, 그게?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죠. 어제 뉴스 나온 것 중에 예. 검찰이 법원에다가 권순일 대법관 그 네네네. 재판 연구관 때 그 보고서 보여달라고 음.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 아, 당연히 법원이 그걸 어떻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법원이 그거 원래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그거는. 기각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검찰이 보여달라고 시도했다는 게 중요하죠. 했는데 거부했다까지. 그러니까 왜 검찰이 그거를 왜 보여달라고 했을까? 그쪽 라인을 파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쪽 라인을 파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 뭐 이제 여기서부터 음모론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원래는 뭐 55 클럽을 알아보기 위해서가 공식적인 이유였겠죠. 그러나 뭐 그건 이제 모르는 거죠, 사실은. 뭐 조심스럽게. 지금까지 해왔던 네, 네. 얘기대로 하면은 재판 거래설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 그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대법에서 파기환송됐던 네. 재판 거래설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그냥 전화 통화 몇 번 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면 실은 검언유착하고 고발 사주권 때 네. 한동훈 그다음에 누구야 손준성 그다음에 김건희 네. 윤석열 이 네 사람 간의 통화가 수백 건이었습니다. 수백 건, 열 몇 건 정도가 아니라. 그래요? 그렇게 많았어요? 예, 다 아시면서 수백 건 통화했잖아요.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네.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요? 예. 해석 안 하던데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더 이상 나가면 너무 위험하다. 우리 내피셜 방송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라도 이렇게 막 미리 풀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여기까지는 정리하도록 할까요? 뭐 좀 아쉬우니까 한마디 더 하세요. 아닙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 노영 변호사님 굉장히 진행 잘하시죠? 본인은 아무 말도 안 해. 어머 제가 언제 제가 항상 바닥을 깔고 자리를 깔고 그러죠. 바람도 일으키고. 자 좋습니다. 자 저는 근데 앞으로 열흘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열흘 혹은 2주. 설까지. 네, 설 전까지. 왜냐하면 설 설 직전까지. 지나고 나면 사실 되돌리기가 어려워서 만약에 뭔가가 움직임이 이제 생긴다면 설 직전까지. 그래서 1월 20일 날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이재명 후보 측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 측뿐만 아니라 양쪽 다 마찬가지이고 더 중요한 건 안철수 측도 사실은 무시 못해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갑자기 퍼센테이지가 쭉 올라갔잖아요. 두 자릿수 됐어요. 그러면 본인은 이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드디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야. 첫 번째 들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모멘텀 내가 바뀐다. 내가 야권 후보로서 1위로 나갈 수 있다. 내가 이재명과 맞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분 입장에서 보자면은 정책으로 승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이제 플러스 당연한 거고 가외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또 뭔가 나오겠죠. 네. 뭐 그럼 할 수 있는 게 그럴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뭐 이런저런 뭐 사실은 쓰리 사실은- 쿠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쓰리 쿠션이 중요하더라고요. 쓰리 보니까. 쿠션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뭔가를 뭐 이렇게 폭로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소스가 뭐 어딜까? 그렇죠.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소스를 누가 주나, 그 소스를 왜 받나, 그 네. 소스의 신빙성을 무엇으로 담보할 것인가, 그게 아니었을 때 누가 가장 심하게 뭘 받을까, 타격을 받을까 이런 거 다 고려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글쎄요.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위협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열심히 하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기회를 다시 잡은 거니까요. 그렇죠. 열심히 하겠지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또 본인 입장에서 그분 또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그런 스타일이 또 이렇게 어느 한쪽에 그렇게 또 그럴 타입은 아니시라서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는 15%를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현재로서는 제일 관건이에요. 15%가 지금 10%는 돌파했잖아요. 그럼 10%가 넘으면 일반적으로 후보들은 당선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현장에서의 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많이 뛰어봐서 아는데요. 진짜로. 진짜로 그때 나갔었었죠? 예, 많이 출마 네, 많이 했었죠. 출마해봤었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뭐 한 14% 이렇게도 득표를 해봤는데 와 대단한데요? 민주노동당으로. 근데 오. 10% 넘으면요 길거리에 나가면 정말 야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당선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와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때부터는 지지 의사 표시를 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15%가 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15%가 넘으면 선거 비용을 다 100% 보전을 받아요.
네. 안철수 후보가 뭐 그 돈에 좌우될 사람은 아니지만 조직은 다르거든요. 네. 안철수 후보가 뭐 본인이 돈을 막 내면서 정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이렇게 빚으로 채무로 남기고 해서 나중에 꼭 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시거든요. 15%가 넘으면 조직이 부담이 없어요. 끝까지 가도. 그러면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에서 또는 보궐선거에서 국민의당 안철수를 둘러싼 사람들이 아 나도 정치적인 입지를 세울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5%가 넘으면 네. 본인의 결심으로 사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본인의 결심으로 그 후보 단일화를 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재명 캠프도 그렇고 또 이제 이 안철수 윤석열 캠프와 달리 심상정 캠프도 그렇고 다자구도에 대비하는 전술 그 시나리오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은 그런 시나리오도 같이 준비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자구도에 대비하는 시나리오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었는데 안철수 후보는 끝까지 갈 거예요. 이번에는 끝까지 예, 간다. 끝까지 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졌어요. 사실은 네, 네. 이게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가지 않으면 네. 사실 이후를 얘기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다자구도가 문제가 되면 일단은 뭐 합정연행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문제가 될 텐데 지금 그리고 특히 그 지금 안철수 후보가 현재로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확 올라간 이유가 네. 본인이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사실 돈이 한 게 없잖아요 별로. 저기 윤석열 후보 쪽에 실망했던 사람들이 넘어온 것이어서 네. 사실 현재로서는 윤석열 후보하고의 지지율을 서로 이렇게 뺏는 쪽으로 갈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역학관계들이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는 이제 저기 뭐 지금 누굽니까? 저 여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둘 사이에 후보 단일화해서 가까워지는 걸 최대한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기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최대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게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줄타기를 잘하면서 끝까지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근데 후보 그 등록이 2월 중순이에요. 지금부터 단일화 논의 시작해도요. 그때까지 단일화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양쪽 다 단일화는 딱 일단 선을 걷잖아요. 쉽지 않다. 네, 지난번에는 안철수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 단일화에 있었던 거는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이 중간에서 물밑에서 작업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해줄 거기 때문에 사실은 후보끼리 단일화는 어렵지 않을까 해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김필선 변호사와 함께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이슈 삼합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내 상황이 지금 복잡스럽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지도부 쇄신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이준석 대표 나가라 이 얘기인데요. 이준석 대표 절대 못 나간다 이렇게 좀 버티고는 있습니다. 뭐 근데 윤석열 후보는 그거는 뭐 그쪽 소관이다, 내 소관이 아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고 선을 긋고 있긴 해요. 자, 이제 앞으로 이준석 대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는 버티겠죠. 안 나갈 끝까지 겁니다. 버텨요? 끝까지 버틸 겁니다. 캐릭터상도 그럴 거고요.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밀려나면 본인에게 다시 기회가 올 가능성이 없거든요. 아, 정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기도 하고 정치 사실은 뭐 다시 복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는 지금 완전히 이렇게 갈라선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윤석열 후보는 끝까지 가면은 설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낙선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자기 세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거기서 자기 몫을 지키려면은 끝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고 일단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캐릭터상 물러날 캐릭터가 절대 아닙니다. 누구하고 손잡거나 아니면은 누구 밑으로 들어갈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뭐 그냥 서로 뭐 서로 이제 공격하거나 싸우진 않겠죠. 네. 그건 이제 서로 진짜 자중질환이니까. 근데 서로 소닥보듯 하면서 지금처럼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소닥처럼? 예. 자, 그럼 네. 한나절 간의 평화가 있었죠. 네, 한나절 간의 한나절. 평화. 네. 예. 기자회견을 하고 권영세 사무총장이 그 선대본부장 겸 사무총장을 겸직하는 고 한나절.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도 사무총장은 대표가 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근데 사무총장 돈과 조직을 관리하는 사무총장을 자기 편으로 만들지 않고는 선거 치르기 어렵다라는 걸 윤 후보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만 이준석 대표께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해놓고 저녁 때 되니까 바로 깨졌잖아요. 그렇죠. 뭐 연습 문제 제대로 안 풀어왔다라고 하는데 연습 문제를 제대로 안 푼 게 물론 관점이 잘못돼서 이준석 대표가 낸 문제를 풀 수 없었을 수도 있지만 네. 사무총장이 임명을 한 바 더 이상 한나절의 평화도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양쪽 진영 간에.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연습 문제
이준석 대표는 연수무죄를 내면서까지 2030을 아우를 수 있는 후보 인지를 확인하겠다라는 게 어제 얘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보기에는 이건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30 민심이 그래서 참 이상하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윤석열 후보를 참 이렇게 됐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이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한번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선거 가상대결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 후보 다자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뒤를 이어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오차범위 밖에서 멀리 가 있고 안철수, 윤석열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비슷하고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3, 4일에 전국 만 18세에서 39세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여기 이건 자세한 내용은 뭐 오차범위는 뭐죠? 0.7% 아니지. 플러스 마이너스 3%겠죠. 그 다음에 95% 신뢰 구간이겠죠. 어쨌든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심의위원회 여론조사 홈페이지 보시면 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 요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 결과 같은 거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2030의 마음을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크게 잡았다.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전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건 일단 첫 번째 보이는 거는 성열이 형 그런데 진짜 성열이의 형 말고는 이제 지지하는 세대가 없다. 그러니까 60대, 70대. 성렬이 오빠 이런 오빠라고 불리는 여동생들은 싫어해요, 그러면? 예, 아니. 그러니까 60대, 70대 말고는 다 6070에서만 70대 이상에서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형님뻘에서만 지지를 받고 있어서 그럼 윤석열 동생, 성렬이 동생 그래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리고 이제 33.4% 이재명 후보가 33.4%, 심상정 후보가 7.5%, 네. 그다음에 19.1, 18.4 안철수, 윤석열 이렇게 가 있는데 네. 아직 40%대를 자력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러네. 하는 점에서는 40%가 중요한데. 예, 40 특히 이제 45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는 지금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 그렇죠.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 합치면 37.4%예요. 아. 그러니까 요 두 사람을 지지하는 층과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층은 많이 다르거든요. 심상정 후보 지지층은 20대에서도 2030 중에서도 여성 지지율이 여성들. 압도적으로 높아요. 여성 지지율은 거의 20% 가까이 되더라고요. 20대 여성 지지율은. 그게 합쳐져서 7.5%이기 때문에 실제로 심 후보하고는 뭐 많이 다르지만 안철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층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동할 수 있는 변수는 굉장히 많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독자적으로 40%대를 넘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지 저 오차범위 확 뭐 10% 이상 15%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고 안심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뭐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지금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로 좀 이동한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뭐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뭐 안철수하고 본인 사이에 반반은 갈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반반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나는 지금 사실 이제까지 윤석열 후보의 원래 높은 지지율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6070 이제 저기 노년층 하고요. 그 다음에 젊은 세대하고 젊은 세대 중에 특히 남성들이 지탱을 했는데 그쪽이 지금 붕괴를 하면서 사실은 갈라진 거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여성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재명 후보 쪽에 그렇게 여성 후보 쪽이 진보적인 여성 후보들도 이재명 후보한테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 요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탄력을 받으면서 이동한 쪽도 있겠지만 네. 여전히 그 사람들도 지금 갈 곳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말했던 것처럼 데드크로스에 가까운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데드크로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 쪽 지지층이 이렇게 분열하면서 여기저기로 흩어지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원래는 윤석열 후보가 확실히 이재명 후보를 앞섰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자본시장으로 놓고 보라면 데드크로스는 지난 20일에 비해서 50일간, 최근 5일간 이게 매도세가 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윤석열 매도세가 센 데드크로스 상황이고 골든크로스는 지난 20일 대비해서 5일간 매수세가 크다라고 네. 하는 건데 네. 이재명 매수세가 이제 시작이 되고는 있는데 네. 5일간 지속되느냐, 즉
이번 설을 지날 때까지 지속되느냐 네. 여기까지를 봐야 진짜 골든 크로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본시장에서 뭐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이 가장 정말 중요하겠네. 설이 설. 지금 포인트죠. 그러면 설이 설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내부 변수하고 외부 변수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보죠. 자, 후보들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내부 위험 요인, 그다음에 외부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을 다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요번 뭐 오늘 내일까지 선대위라고 하는 뭐 이름은 뭔지 모르겠지만 선대본. 선대본을 또 다 정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를 좀 판단해서 그동안에 까먹었던 거를 좀 씩 올릴 만한 뭔가 획기적인 걸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글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좀 챙겨야 될 게 그 선대본의 문제,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부인과 부인 물론 뭐 본부장. 형사처벌 받을 네. 거 없다고 했지만 어쨌든 본부장 문제, 리스크 해결하는 문제 뭐 이제 이런 것들일 것이고 외부 변수로는 그 지지율 안 나오는 건지 끌어올리는 뭐 이 정도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석열 후보는 내부적으로는 보면 이제 본인 리스크가 제가 관리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참 의구심이 있고요. 아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본인 거가? 본인 윤석열 다음으로 검찰총장 윤석열 다음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네. 누군가에게 탄압을 받아서 그걸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하나는 악을 응징하는 이재명이란 악을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정치판에서 그렇게 단칼에 좌우가 갈리는 이슈가 생기는 건 쉽지 않아요. 야 저걸 어떻게 디펜스하지 하는 것도 다 디펜스하면서 요리조리 이렇게 가는 게 정치판이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이 그런 스타일을 했을 때 성과는 네. 없이 네. 굉장히 거친 모습만 보여줄 본인 리스크가 일단 가장 크다 여전히. 네. 그다음에 부인과 가족과 관련해서는 조금 있으면 2심 판결 나오는데 저 장모 관련해서 그 요양병원 2심 판결 나오는데 그게 그건 언제 제가 나와요? 보기에는 별로 2월 이쯤에 이제 거의 다 이제 피고인 신문까지 끝냈으니까 피고인 신문하다 쓰러지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곧 이제 판결이 나올 텐데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무죄를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윤 후보에게 좋은 거네요. 예, 그렇죠.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요양병원은 이렇게 재판 진행하는 거 보니까 판사님이 예단을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예단을. 예. 예.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부인 리스크는 여전히 지금 감당이 안 된다. 어제의 태도도 봤을 때 회초리를 맞겠다, 달게 맞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근데 뒤에서 요양 가셔야 된다. 요양 가야 된다. 형사 진짜 책임 부부애가 없다. 좋은 것 같아. 부인은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정한 윤석열과 스윗한 남편과 이 사이에서 이 캐릭터가 분열돼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게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 부분이. 이게 마지막 수는 있어요. 뭐요? 제가 생각하는. 오. 김건희 씨가 지금은 뭐 봉사활동 하겠다 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절에 들어가서 나는 대통령이 되어도 청와대 안 가겠다라고 해서 향후 5년간 6년간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라는 정도의 아주 진짜 자세를 완전히 납작 낮춘 모습. 엎드리는? 예. 그래서 동정론을 일으키는 거?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그럼 뭐 수도원으로 가시든가. 근데 김건희 씨 캐릭터상 너무 쉽지 않을 거는 예, 같고요. 이제 캐릭터 분석으로 또 가게 되고 이게. 그래서 결국은 사실 이번 선거는 네. 각자 나와 있는 플레이어들이 캐릭터가 되게 중요한 선거이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이게 다들 캐릭터가 강하신 분들이고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재명 후보도 사실 캐릭터가 되게 강한 스타일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계속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유능하고 약간 긍정적 이미지가 좀 더 부각되는 듯한 느낌이 있고 네. 윤석열 후보는 약간 반대로 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 이걸 어떻게 돌리느냐가 또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는 뭐가 있을까요? 내 변수 딱 한 가지 짚으라면 근데 사실 좀 없지 않아요? 안철수 뭐가 있어요? 후보는 사실 네. 지금 나와 있는 플레이어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후보잖아요. 네. 가장 노출은 많이 됐고 그래서 네. 장단점은 잘 알려져 있는데 현재 지금 사실 그 지난 서울시장 선거 이제 보궐선거 때까지만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 더 이상 이제 좀 정치인으로서는 더 약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얘기도 사실 분석도 어느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다시 퍼센티지가 확 올라가면서 네. 본인 입장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만들어준 게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온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이야말로 달라진 안철수를 보여준다면
달라진 안티도를 보여준다면 이거를 자기 걸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가 달라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선거는 구도, 이슈, 바람? 인물 세 가지. 세 가지. 예, 구도, 이슈, 인물 세 가지인데 지금 이슈하고 인물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불리한 건 구도입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여전히 아직은 더 앞서 있어요. 50%를 상회하고 거의 60% 가까이 됐다가 지금은 40%대로 나오고 있지만 네네.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 중에서 정권 교체론이 여전히 앞서 있단 말이죠. 이 구도가 현재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돌파할 마지막 남은 과제입니다. 이 구도 안에서 안철수 후보도 기회 요인이 지금 생긴 거란 말이죠. 근데 네. 이 구도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근데 정권 교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윤석열로 정권 교체가 안 될 것 같으니 급히 빠졌죠. 안철수로 그럼 정권 교체가 될 거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서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고 안철수가 이끄는 나라는 어떤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 후보가 네. 보여주지 못하는 한 안철수 후보는 15에서 20 사이에 많이 올라가도 정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자구도를 고민해야 될 때다라는 좋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여기다가 인간적 매력을 좀 보여주는 후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머리로만 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인간적으로 좀 매력을 끄는 후보 이런 걸 어필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김필선 변호사와 함께 목요일 이슈 3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인간적 매력 얘기했는데 이게 또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후보가 탈모약을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모플리즘이냐? 아유, 발음도 어렵네요.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기본소득 이후로 제일 잘 먹히는 이재명을 심는다 뭐 이런 얘기로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자, 우선 탈모하면은 매우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 김필선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공약에 대해서. 사실 공약 자체가 물론 이제 저한테도 와닿는 공약이긴 했습니다만 탈모에 머리가 많이 빠졌으니까요. 네. 뭐 그렇긴 저도 한데. 맨날 빠진다니까요. 예. 머리가.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탈모 공약 자체가 기가 막히고 뭐 이렇게 하다기보다는 이게 잘 터졌어요. 아. 이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터넷 밈으로 사실은 그쵸, 변하면서 밈으로. 사람들이 이게 이제 원래 그 탈모, 그다음에 대머리 이쪽이 인터넷에서 자주 사용되던 밈들이었거든요. 거기에 편승을 잘해서 프로파간다로서 사실은 되게 많이 성공을 한 케이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정책적으로는 이게 사실 그 일반 특히 남성형 탈모가 이게 훨씬 더 심각한 병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고 사실 미용 목적에 가까운 것인데 이거를 미용 목적으로 하는 것까지 건강보험에 들어갈 수 있냐라는 진지한 그런 뭐 이제 비판들이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이전에 어쨌든 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그리고 긍정적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파간다로서의 역할을 되게 톡톡히 하고 있어서 이득은 크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남녀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이슈예요. 왜냐하면 여성들도 뭐 탈모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탈모로 고통받는 남편을 바라보는 게 또 여자잖아요. 그 탈모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동생, 오빠, 뭐 남편, 내 남자친구 다 내 주변에 있는 남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같이 고통받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는 뭐 특별히 뭐 탈모든 아니든 신경은 안 씁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신경을 많이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신경을 많이 쓰죠. 왜냐하면 이게 뭐 전 남성이지만 여성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 자기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머리숱이 없고 그러면 사실은 본인이 불편하거든요. 본인이 보기에도 좋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사실 그렇게 좀 주변 사람들한테 와닿는 그런 감성적으로 와닿는 공약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먹힌 것 같습니다. 잼만님께서 김필승 변호사님 사람이 성격이 참 좋아 보입니다. 안 삐지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내가 놀려도 안 삐진다. 저 안 놀린 거예요. 자, 질문 하나 이거 해볼게요. 탈모 치료제 그런데 건강보험 적용한다는 게 결국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건강보험료, 나는 사실 건강보험료 많이 내서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하니까 냅니다, 내기는. 그런데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많이 내도 사실은 모든 병을 다 아우르지 못하니까 희귀병이나 난치병이나 정말 힘든 병들에 투자해줘야지. 뭐 탈모는 사실 살아가는데 지장이 전혀 없는 건데 거기다가 꼭 치료비를 써줘야 되냐, 보험을 적용시켜줘야 되냐. 이건 좀 중요한 문제잖아요. 중요한 문제고요. 네, 어제 네. 그래서 이렇게 정치학자, 그다음에 사회복지학자, 네. 그다음에 소위 여성 쪽에서 이제 진보적인 나름의
네. 마인드를 가진 분들의 반응을 쭉 대별을 해보니까 그래요. 정치학자들은 국민들이 반응한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렇지. 이것도 국민들의 의사다. 네네. 그런 면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전술이었다까지가 이제 정치학자들의 기본적인 분석. 그렇죠. 사회복지학자들은 이게 건보료의 우선순위에 건보료 지출의 우선순위에 맞는지, 그 다음에 범위를 어떻게 하게, 현재 24만 명이 대략 연간 24만 명 정도가 치료약을 비급여로 받고 있대요. 근데 실제로는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20%예요, 국민의 20%. 예, 오. 그럼 1,000만이라는 거죠. 근데 아기들 빼고 젊은 사람 빼고 나면 사실 더 많다는 25% 거죠. 정도 훨씬 많다는 된다는 거죠. 건데 네, 네. 그러면 그렇다면 네. 결과적으로 이게 우선순위가 어디가 좋을 거냐라는 거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니 여성 청소년들 네. 생리대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그것도 해야죠. 하는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네, 근데 네.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우리나라 건보 보장률은 유럽의 100%에는 못 미치고요. 그거보다 또 더 좋다는 80%에도 못 미치고 한 60에서 70 사이거든요. 그럼 보장률 전체를 좀 높이자. 또 내지는 1년에 그 상한제, 연간 상한제 100만 원 이상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적용을 해서 어려운 분들일수록 더 넓게 두텁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 큰 병 걸린 사람들일수록 더 두텁게 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쵸. 문재인 케어에서 이재명 케어로 간다. 문재인 케어에서 뭐 심상정 케어로 간다. 문재인 케어에서 뭐 윤석열 케어로 간다라고 하는 적극적 대안을 내는 것이, 그러니까 탈모 받고 레이스 이렇게 가는 것이 정치 세력으로서는 훨씬 더 좋은 대응이다. 놀리거나 조롱하거나 라고 하면 이게 자칫하면 아니 머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데 탈모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그쵸. 저는 솔직히 약 먹고 관리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굉장히 작년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예전에는 흑채 뿌렸거든요. 방송 갈 때. 요즘은 안 뿌려요. 예. 그거는 스트레스 그냥 받아요. 흰머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요. 소갈머리가 비어서. 저는 죄송합니다. 이런 네, 것까지 다 얘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얘기해봐요. 네. 저는 염색은 안 해요. 염색은 안 하고 그대로 제 머리 색깔인데 여튼 그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그게 무슨 스트레스야? 아픈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얘기해서 할 게 조롱할 아니에요. 것이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받고 레이스 이왕 뭐 탈모까지 가는데 더 아픈 사람은 더 넓게 보장해 줍시다. 그래요? 네.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예. 그렇군요. 정말 이분이 열변을 토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열변을 토하시네. 예, 제가 네. 스트레스를 받고 네, 그러네요, 진짜. 관리를 해서 그러네요. 관리의 효과를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봤거든요. 숨어 있는 이런 마음 아픈 분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그냥 탈모 얘기만 좀 더 하면요. 저는 그 줄기스퍼 배양 기술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까. 아니 임상 시험 들어갔어요. 아니 지금 있는 약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더라고요. 네. 정말 마음 얘기 듣다 보니까 마음이 짠해져가지고 내가. 이래서 마음이- 이공학이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논란이 되잖아요. 예, 얘기가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진짜 그러네요. 노변님 탈모가 사회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 면접, 결혼 등에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리고요, 살인의 추억님께서 탈모약을 국가가 직접 생산해서 광고료 및 마진을 줄이면요, 현재 판매되는 탈모약 가격의 20분의 1 이하로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생산을 해서 약을 배분하면 건강보험에 커다란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어제 광고 딱 보고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국가가 심어주면 우리가 관리하겠습니다. 라는 광고가 나왔어. 와, 대박이다. 여러분, 국가가 심어주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겠습니다. 좋아요. 탈모 관리 회사 광고가 나왔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삼합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노영현 뉴스 인사이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구독자 애칭 이벤트 아까 발표했습니다만 5분만 더 연락주세요. 가르시아님, 시원한 커피 한 잔님, 원더우먼님, 조송장님, 찰스 디킨스님. 내일 7시가 아니죠. 내일 7일 오전 9시까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5만 원짜리 주유권 보내드리고요. 그 이후에 보내주시면 얄짤없습니다. 안 보내드립니다. 하여튼 신경 써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또 만나도록 하고요. 내일은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급변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라든가 우리 종전선언 가능할까라든가 김정은 무슨 일 있나 이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